자, 둘레즈 6번째입니다. 안티오디푸스 얘기를 좀 마무리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이나 결핍이 아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나 락강을 비판한 것이고,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왜 소외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 이게 정신분석학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들레즈나 가트레의 생각에는 이 어떤 정신분석의 인간의 신체 혹은 정신분석적인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무슨 뭡니까? 원시기계, 군주기계, 그다음 자본주의 이렇게 뭘 나누는 게 뭐냐면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코드화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적응하지 못해서 미치는 어떤 정신분열증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여기 표현에 보면 416페이지인데 사회터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터전. 제4장의 1절 제목이 사회터전인데 그 사회터전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417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이 417페이지 그림이 어떻게 보면 딱 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자꾸 내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 책들을 안에 줄치고 막 그렇게 무슨 뜻일까 칸트 책 읽듯이 루소 책 읽듯이 읽으면 이거 이 안에 텍스트에 매몰되어서 질려서 못 읽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417페이지 그림을 보면 대지의 신체, 전제군주의 신체, 자본의 신체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흐름으로 인간의 어떤 욕망과 신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편집병적 여기 보면 대지의 신체 때는 뭐가 없네요. 미친 게 없네요. 근데 이제 전제군주 신체 보면 뭐 편집병적 정신병이 있고 돈 자본주의 신체 오면 가족의 임상 실체로서의 오디푸스적 신경증이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들레즈가 보기에 그 프로이드가 분석했던 오디푸스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뭔가 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정신분열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1968년 5월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방식, 그게 바로 탈토지와 탈영토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안티오디푸스라는 책은 조금 그런 어떤 정신분열에 대한 어떤 비판, 뭐 새로운 형태에 대한 정신분석, 사회적인 정신분석 혹은 들레즈 얘기로 하면 유물론적 정신분석학의 지평을 연구소로 만족했다면 이제 이 1000개의 공원이라고 하는 책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회운동을 펼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될까 하는 좀 더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의 첫 페이지가 뭐냐면 리점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리점이 뭐냐? 라이점인지 리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리점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목의 모델, 나무가 위로 뻗어나가는 건 일직선으로 쭉쭉쭉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판하고 여태까지 서양 철학이나 서양의 삶은 그런 수목의 모델이었다면 리점이라는 게 뭐예요? 그 나무 밑에 이렇게 뿌리들이 막 여러 갈래로 흩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리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난 이것도 그렇게까지 이거를 표현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46쪽에 보면 이렇게 말이 돼 있어요. 리점의 중요한 특성을 요약해보자. 나무나 나무 뿌리와 달리 리점은 자신의 어떤 지점에서든 다른 지점과 연결 접속한다. 하지만 리점의 특징들 각각이 반드시 자신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특질들과 연결 접속되는 것은 아니다. 리점은 아주 상세한 기호체제들, 심지어는 비기호들의 상태를 작동시킨다. 리점은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환원될 수 없다. 리점은 둘이 되는 하나도 아니며 심지어는 곧바로 셋, 넷, 다섯 등이 되는 하나도 아니다. 리점은 하나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여럿도 아니고 하나가 더해지는 여럿도 아니다. 리점은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차원들 또는 차라리 움직이는 방향들로 이루어져 있다. 리점은 시작도 끝도 같지 않고 언제나 중간을 가지며 중간을 통해 자라가 넘친다. 뭔 소리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것도 그렇게 불명하진 않죠. 어쨌든 리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그렇게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삶이 어렸을 때 공부 잘해서 중고등학교 때 1등, 2등 하면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가져서
뭐 40, 50대까지 좋은 직장에서 권력과 돈을 누리며 살다가 죽는다. 이게 전형적인 수목형의 모델이죠.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근세기 동안 자본주의가 이식된 1945년 이후인가요? 1945년 이후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전형적인 한국 사회 삶의 모습이죠. 그게 수목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사는 게 힘들어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리점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체제를 만나는 겁니다. 476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리점을 얘기하는 건데 군중 속의 특정한 개인 스스로가 무리의 무의식을 갖게 되는 방식. 그런데 이 무리는 개인이 속한 군중 속의 무리들과 반드시 닮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토록 한 개인이나 군중이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다른 군중 또는 다른 개인의 군중들과 무리들을 겪게 되는 방식.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 이게 뭐냐면 리점에 대한 이 들레즈의 이 얘기를 좀 표현하고 여러 가지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챕터 3이 뭐냐면 도덕의 지지락. 이게 돼 있어요. 도덕의 지지락이라는 게 뭐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도덕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삶, 리점적인 삶, 천계공원에서 얘기하는 거 하면 리점적인 삶, 아니면 안티오디푸스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기관 없는 신체로서의 어떤 새로운 삶, 탈주, 이렇게 살려면 우리는 윤리학적인 틀로 가야 된다는 거죠. 3장에서는 주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4장에서는 주로 뭐라 그럴까요? 그 언어학의 기본 전제들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에 대한 비판이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지식, 과학, 지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형적인 수목형 모델의 삶을 강요했다. 우리가 그런 표상들을 좀 벗어나고 그런 진리 체계를 벗어나서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라이점의 세계로 가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3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소수파와 다수파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사실은 나중에 10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소수파라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 읽어보면 소수파라는 개념은 매우 복합적이다. 소수파는 음악, 문학, 언어학을 참조할 뿐만 아니라 법률, 정치도 참조한다. 소수파와 다수파는 단지 양적으로만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다수파는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인 도량형 원기, 즉 표현이나 내용의 상수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도시 거주자, 성인, 남성, 백인 이런 게 일종의 표준이 됐는데 그걸 벗어나서 성인 남자는 모기, 아이, 여자, 흑인, 농부, 동성애보다 수직적으로 적더라도 다수파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우리가 전형적으로 무슨 정상적인 주체성 또 이 사회의 어떤 건전한 시티즌십을 얘기할 때 뭐예요? 성인, 백인, 남자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 무슨 동성연을 한다든가 뭐 여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이런 소위 이런 소수파적인 들레즈나 가타리가 주장했던 이런 소수파적인 목소리의 전형적인 예였죠. 그래서 1968년 이후로 등장한 가장 중요한 정치 철학적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페미니즘이에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 페미니즘 여성이라는 주체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수파라는 게. 뭐 그 4장, 5장이라는 게 언어와 기호 체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비슷한 양상이에요. 시니피앙 체제 얘기라고 하는 것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매몰되어 있는 기호 체계에 살고 있다. 그 기호 체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옳고 그름이나 진리의 체계 안으로 집어넣는데 실제로 그거는 진리라고 하는 표상만 갖고 그치 진짜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소위 락강부터 시작해서 후쿠오 브루드웨가 다 얘기하는 게 그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 맞고 어떻게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 하고요. 탈주체화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259페이지 그러니까 5챕터 몇 가지 기호체계 대하여라고 하는 그 챕터 259페이지에 보면 동물 되기를 위해 나는 생각한다를 이용하고 남자의 여자 되기를 위해 사랑을 이용하자. 의식과 정념을 탈주체화하자. 기표작용적인 잉여나 주체적인 잉여와 혼동되지 않는 도표적인 잉여는 없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벌써 동물 되기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동물 된다는 건 말이 아니죠.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입장이 돼보고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 된다는 게 뭐예요? 여자의 어떤 소수
인으로서 소수자로서의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압박, 경제적인 뭐 피해 이런 거를 한번 대보자는 뜻이죠. 그러려면 내가 옳고 그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런 거야라고 하는 이런 기호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표상의 작용들을 거부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바로 자본주의가 코드화해 놓은 거를 넘어서는, 그게 탈코드화고 그게 탈영토화하고 그게 노마드 탈주 그런 거죠. 사실 난 그렇게까지 이게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은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꽤 비판하죠. 그 다음에 270페이지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 그 주석에 58번 주석에 미셸 후커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건 좀 재미있어요. 잠깐만 읽어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감시와 처벌이나 성의 역사 일권에서 미셸 후커가 분석했던 그 미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욕망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건 끊고 가서 다시 합시다.